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2. 삼성 왜 이렇게 배짱 튕기나 했네. 3. 18조 투자 중국 대참패에 시진핑 대분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의 통째로 복사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던 A씨가 삼성전자 상무, SK 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 실제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현됐을 경우 삼성전자는 수조 원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목적인 대만 반도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출 사건들이 발생할 텐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도 대만의 TSMC를 통째로 갖기 위한 것인데 최근 중국의 침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보도가 나와 대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TSMC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그런데 미국은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유사시 대만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중국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미국은 분석한 것입니다. 14일 미국 온라인 매체 더 메신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는 더 메신저의 중국 침공 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 작업이 최소 6개월가량 진행 중이며 최근 2달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 등에 자극받아 유사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 내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유사시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대해 실제로는 단지 신중한 계획 수준인데도 그런 준비 작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침공 시 미국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임박했다거나 물가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대만에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는 미국인은 8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조직인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평옌 대변인은 14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이 늘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다고 하지만 미국 측은 언제든 대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합보 등 대만 언론 매체들은 지난 5월 1일 올해 한광 훈련 지휘소 훈련 CPX을 앞두고 이번 지휘소 훈련에는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긴급 대피 비상철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월에는 차이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을 빌미로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훈련 첫날에 군용기, 군함 등 하루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대가량을 동원하면서 3일간 실제 전쟁 리허설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 고위급 사이에서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2027년이라는 일정표가 계속해서 언급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정치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까지 연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을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외교의 전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벼랑에 있다고 표현하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가장 잘 분석하고 있다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예상했던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2년 전 설치됐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2월 중순 나흘간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라이칭더 부총통, 추거정 국방부장을 비롯한 대만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요. 갤러거 위원장은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기 후퇴와 인구 감소를 비롯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도 TSMC 위 반도체를 통째로 갖기 위함입니다. 앞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국 자체 반도체 기업의 자금률은 5.9%에 불과합니다. 중국 진출 외국 반도체 기업을 모두 연끌해도 15.9%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 외국 기업들까지 모두 탈중국 수순을 밟게 되면 이제 진짜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회색 물가라고 몰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자율주행 등 반도체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국가 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해 미 육군대학의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밀컨 연구소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측이 TSMC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라고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대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갑작스런 미국의 TSMC 폭파 발언의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타이완의 서서를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며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이고 미국의 주장은 주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TSMC 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처럼 중국이 TSMC 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TSMC의 의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에게 TSMC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물론 미국 정부도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현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의 방문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중이 심각한 갈등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관리로서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화 노력이 역효과를 물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도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어찌됐든 최근 중국의 행동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이 대만 TSMC를 폭파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인데요. 미국 고위급에서 이러한 위기 섞인 발언들이 나오자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 TSMC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건설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400개를 합한 크기로 생산 3라인 공장, 연면적은 100만 평방미터, 약 30만 평입니다. 단일 반도체 공장 중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을 때 처음으로 이곳을 둘러보며 그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줬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TSMC 대체자로 점 찍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TSMC를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 2위 TSMC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파운드리 첨단 공정 기술은 현재 3나노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고 이후 TSMC가 6개월 늦게 양산을 개시하며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3나노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냐는 것인데요. TSMC가 3나노에 사용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핀팻 기술로 삼성전자가 사용한 GAA 기술은 핀팻보다 칩 면적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입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해 각종 테스트를 마치고 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잡으면 파운드리 점유율은 금방 좁혀지거나 심지어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팹리스들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삼성 GAA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방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업체인 TSMC와 계속 이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도 AMD와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TSMC 동맹과도 같은 엔비디아마저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지속해서 물량이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파운드리 파워게임도 다른 양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5년 수주 잔고가 전년도 매출의 8배에 이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삼성은 차세대 설계자산, IP,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삼성전자는 56개 IP 파트너사와 손잡고 4,000개 이상의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이후 IP 파트너와 IP를 지속 확보한 결과 2017년 이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 수를 3년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고성능 컴퓨팅, HPC뿐 아니라 오토모티브 모바일 등 전 분야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새로운 팹리스 고객을 유치하고 모든 고객에 대한 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글로벌 IP 파트너를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팹리스 고객들은 자신들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오류를 줄이고 시제품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침공 일정을 앞당겨 대비하며 자국민 대만 철수나 TSMC 폭파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움직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도 빠르게 대응해서 기회를 잘 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 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위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nm01 하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난드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건에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러몬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M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에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이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동맹으로 둘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53개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환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 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에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과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2,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에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E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의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km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K2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AI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최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 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꾸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